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 한숨을 쉬어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 저주받은 질량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먹은 것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에게 질량을 부여했는지 정말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물에 질량을 부여한 신의 입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재료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시지, 야채볶음엔 소시지와 당근, 양파, 피망이 들어가며 굴소스와 케첩, 설탕 등으로 양념을 하죠. 쉽게 말해 우주가 소시지, 야채볶음이라면 우주를 이루는 재료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물론 소시지를 더 잘게 쪼개면 갈린 고기와 전분뿐만 아니라 합성 아질산 나트륨, 에리소르 빈산 나트륨, 소르 빈산 칼륨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만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처럼 보이는 재료를 끊임없이 잘게 쪼개서 점점 작은 재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주를 이루는 재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우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재료들과 이들 사이의 어울림을 설명하는 형태를 바로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의 염원은 이걸 다듬고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흙, 불, 공기, 물 이렇게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표준 모형이 이렇게 단순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흙이나 물을 계속 쪼개면 근본적인 성질은 유지하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고 이걸 원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쪼개면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전자가 있죠. 또 쪼개집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자는 또 2개의 업쿼크와 1개의 다운쿼크, 중성자는 1개의 업쿼크와 2개의 다운쿼크로 만들어지죠. 죄송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까지는 그러려니 해도 쿼크까지 나와버렸네요. 쿼크는 미국의 물리학자 머리 겔만이 발견한 우주의 기본 입자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에 나온 갈매기가 외치는 울음소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무언가를 쿼크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고 넘어가죠. 즉 원자라는 작은 것조차도 쪼개보면 업쿼크와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성자보다 더 작아서 중성미자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질량이 너무 작아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죠. 처음 이 입자를 예측했던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조차도 검출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해버리는 마성의 중성미자마저 찾아냈고 현대판 사원소설이 등장했죠. 만약 이 우주가 오직 4종류의 치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히 반반 무만이가 가능한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쿼크로, 전자와 중성미자는 렙톤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1세대 치킨, 아니 1세대 기본 입자라고 하죠. 현재까지 발견된 세대는 총 3가지입니다. 2세대와 3세대 역시 1세대와 동일하게 4가지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별로 각각 대응하는 입자들은 모든 양자수가 동일합니다. 각 운동량이나 스핀처럼 보유한 물리량이 같다는 말이죠. 물론 세대를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1세대에 4가지 기본 입자와 동일한 양자수를 갖고 있지만 질량이 다른 2세대와 3세대 입자들 덕분에 이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12개가 되었습니다. 세대마다 2종류의 쿼크와 2종류의 렙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입자를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의 조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단순한 사치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양념, 볼케이노, 숯불양념, 강정, 왕갈비, 불갈비, 베이크, 가마솥 치킨까지 더해 12치킨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 12개의 기본 입자를 우리는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페르미온만으로는 뭔가 아쉽죠.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죠. 중력은 그대가 들고 있던 아무 죄 없는 핸드폰을 끌어당겨서 떨어뜨리는 힘이며 전자기력은 핸드폰이 바닥과 충돌할 때 액정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바닥의 전자와 핸드폰의 전자가 서로를 강한 반발력으로 밀쳐내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액정은 깨져버리죠. 만약 전자기력이 없다면 핸드폰 액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전자의 방해 없이 두 원자핵이 융합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방출로 핸드폰 액정은 물론이며 도시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죠. 어쨌든 이 2가지 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매우 익숙한 힘입니다. 나머지 힘은 좀 생소하죠. 우선 가장 강력한 강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은 전자기력에 의해 서로 밀어내는데 양성자끼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원자에게는 2개의 양성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강한 반발력을 이겨내고 화해시켜서 단단히 붙여놓는 힘이 강력입니다. 쿼크 사이에서 작용하며 태양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죠. 양력은 한 종류의 입자가 다른 종류의 입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강력이나 전자기력보다 약해서 양력이라 불립니다. 중력보다는 강해요. 대놓고 약한 힘인 양력보다도 훨씬 약한 불쌍한 중력, 방사성 붕괴 중 베타 붕괴의 원인이 되는 양력을 이용해서 인류는 에너지를 얻거나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도대체 이 4가지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주고받는 입자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둘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고받는 공을 봅니다. 만약 배구공을 주고받는다면 배구를 주고받는 공이 농구공이라면 농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주고받는 공 때문에 뭘 하는지가 정의됩니다. 4가지 힘도 마찬가지로 두 입자가 서로 매개 입자라는 것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매개 입자들을 보손이라고 하는데 12개의 기본 입자를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허니머스터드, 치즈, 와사비 마요, 갈릭 소스 등 4개의 매개 입자를 보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광자를 주고받으면 전자기력이 생기고 강력
중력은 글루온을, 양력은 G보손과 W보손을 주고받으며 발생합니다. 여기서 광자, 글루온, G보손, W보손이 전부 힘을 매개하는 게이지 보손이죠. 게이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존재하는 작은 입자들은 전부 보손이거나 페르미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치킨이거나 디핑소스. 그런데 잠깐 하나가 빠졌죠. 표준 모형에는 중력의 매개 입자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공간과 연결된 중력자라는 보손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다행히 중력은 우주의 4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이라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적당히 무시해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최대 설명충 조직 궤도파가 있습니다. 이 조직에 한번 들어오면 귀에서 피가 나기 전에는 탈퇴가 불가능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부산시에는 늘 영양제에 쩔어 사는 약파가 있습니다. 아무리 궤도파의 힘이 강해도 부산시는 약파가 꽉 잡고 있죠.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이곳 지리를 바삭하게 꿰고 있는 공진파를 약파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즉 힘이 작용하는 거리에 따라서 주도적인 힘이 정해져 있으며 더 강한 힘이 미친 고유의 구역에서만큼은 다른 힘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강력, 전자기력, 양력처럼 아주 강한 힘들은 작은 입자를 만들어냈고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는 반대로 매우 약한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매우 신비롭습니다. 향후 중력자가 발견된다면 표준 모형은 훨씬 완벽해지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12개의 기본 입자인 페르미온과 4개 매개 입자인 보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들의 질량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입자도 있고 심지어 질량이 아예 없는 입자도 있죠. 아마도 세상은 이 입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에게는 누가 질량을 부여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히스가 나섰죠. 표준 모형을 이루고 있는 페르미온과 보손이 질량을 갖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선 표준 모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왔던 게이지 대칭성이 필요하죠. 대칭성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칭성이란 어떤 변환에 대해서도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히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둘이 어디에 있던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로 자석의 N극과 S극은 어디에 두어도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텅 비어있는 우주 어딘가에 가져가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과학자들은 대칭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이지라는 단어는 일종의 기준을 말하죠. 즉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말은 시공간에 변화를 주더라도 기준 자체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두 자석이 서로를 당기거나 밀어내는 이유는 전자기력 때문이죠.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전자기장이라고 부르며 전자기장 내에서 어떻게 시공간을 바꿔도 여전히 자석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이럴 때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한다고 하죠. 그리고 게이지 대칭성을 만족하는 공간 장에서는 힘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의 질량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자기력을 전달한 광자의 질량은 0이죠.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가보겠습니다. 표준 모형에는 12종류의 치킨과 4종류의 디핑 소스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우주 어디에서도 맛있게 잘 지내려면 언제 어떤 순간에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하죠. 갑자기 싸워서 절교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핑 소스들의 질량이 없어야 하죠. 그래야 아무리 멀리 있는 치킨이라도 나라가 버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광자는 질량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원자 안에서 작용하는 양력의 경우 매개 입자가 질량을 갖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양력의 매개 입자들은 멀리 있는 치킨까지 버무리지 못하고 근처에서만 발립니다. 매개 입자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범위가 전자기력처럼 무한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 무한하게 뻗어나가야 할 텐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깨져버리기 쉽습니다. 양력도 마찬가지였죠. 이걸 게이지 대칭성이 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이 아름다운 우주의 대칭성이 깨져버리다니. 결국 과학자들은 게이지 대칭성이 깨진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죠. 도대체 게이지 대칭성은 왜 깨지는 것일까? 어떻게 입자들은 질량을 갖게 된 걸까요? 누가 그들에게 질량을 부여했을까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터 히스 등판. 그는 1964년 프랑스와 앙글레르 로버트 브라우트와 함께 자발적 대칭성이 깨지는 과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힉스 메커니즘의 발견이죠. 힉스 입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갖는 오해는 마치 이 입자가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처럼 갑자기 등장 요술봉을 휘둘러 다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했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질량을 부여한 건 힉스 입자가 아니라 힉스 작용의 원리인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힉스 입자는 힉스 메커니즘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우선 힉스 메커니즘부터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한 신도림역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2호선 갈아타러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죠. 살짝 부딪히기는 하겠지만 그저 열심히 계단을 내려가서 전철에 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도림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아이유라면 어떨까요? 저보다 훨씬 날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전철을 타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유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요청하거나 사진을 찍자고 할 테고 아마 전철을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인기가 많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만드는 작용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며 이 작용이 일어나는 신도림역을 힉스 장이라 부르죠. 물론 힉스 장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틈만 나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이런 물질을 우리는 질량이 크다고 인지하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무겁고 그래서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는 대상이 힉스 장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내가 미는 힘에 대해 더욱 강하게 저항하며 이때 질량이라는 물질 고유의 물리량을 크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힉스 장은 마치 아슬아슬 세워둔 볼펜처럼 기회만 있으면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죠. 쓰러지는 순간 힉스 장은 특정한 값을 갖게 되며 이 값이 다른 입자에게 질량을 부여합니다. 만약 힉스 장과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나 병풍급으로
더불어 인기가 없어 존재감이 제로인 안타까운 입자가 바로 광자 빛입니다. 실제로 빛은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없고 언제나 우주공간 속에서 최대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시공간의 진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긴급과학 영상 중 중력파를 다룬 내용에서 왜 질량이 없으면 최대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지를 힉스 입자에서 다루어 보기로 했었죠. 빛과 시공간 모두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만약 힉스 입자가 발견된다면 말이죠. 힉스 메커니즘을 만드는 힘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거대한 우리는 이걸 중력처럼 직접 느낄 수는 없습니다. 힉스 입자는 힉스장과 힉스 메커니즘의 유일한 증거였으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은 소설 속 이야기에 불과했죠. 어떻게 자발적으로 게이지 대칭성이 깨졌고 물질에 질량이 부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실 힉스 입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저 재미있는 이론일 뿐입니다. 피터 힉스가 최초로 힉스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을 냈던 1964년 같은 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한 과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이 난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유희소 박사 등판 힉스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에 힉스 입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유희소 박사였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힉스 입자가 되었다. 표준 모형을 최초로 연구했던 미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가 힉스 입자에 대한 존재를 언급했음에도 이 허황된 입자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논문이 발표된 지 수년 동안 다른 과학자의 연구에서 인용된 횟수는 0건. 하지만 이휘소 박사는 힉스 입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름을 붙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미지 입자는 입자 물리학의 꽃이 되었죠. 힉스 입자에 대해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휘소 박사였습니다. 1979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스톡홀름에서 파키스탄의 물리학자 압두 살람은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휘소 박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서 부끄럽다. 아쉽게도 197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노벨상은 물론 입자 물리학계의 전설로 남았을 이휘소 박사,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주 과학자열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관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죠. 보통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무슨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나올지를 알아야죠. 집에서 새로운 홈메이드 치킨을 요리해서 먹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모양의 치킨이 무슨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튀겨질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곧 먹게 될 치킨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밀가루나 식용유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는 둘째치고 홈메이드 치킨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치마는 입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어떤 치킨이 튀어나올지도 모르죠. 내기를 너무 좋아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힉스 입자는 절대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데 $100를 걸었습니다. 그만큼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일로 믿어져 왔죠. 심지어 중성미자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실험물리학자 리언 레더먼 박사는 힉스 입자에 대한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하도 발견이 안 되니 책 제목에 빌어먹을 입자라고 욕을 적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과학책인데 욕설은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던 출판사에서 제목의 뒷부분을 신의 입자라고 수정했고, 한때 바뀐 이 제목 때문에 기독교에서 힉스 입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지 모른다고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당연히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론이었지만 이로 인해 힉스 입자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힉스 입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입자 두 개를 매우 빠르게 가속시켜서 충돌을 시키면 깨지고 뭉쳐지며 새로운 입자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붕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힉스 입자의 흔적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였죠. 입자 두 개를 가속시켜서 부딪히는 건 서부의 총잡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쏘는 총의 총알이 완벽한 타이밍과 위치에서 정확하게 충돌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는 단순히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서져서 나오는 모든 입자의 흔적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 파편이 셀 수 없이 많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게 확실했죠. 특히 가속기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목표인 힉스 입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1987년 드디어 미국이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초전도 초가속기 등판. 무려 둘레가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만큼 거대한 인류 최대 가속기가 될 뻔했지만 실패. 아무리 미국이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들여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만들었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11년 후 주도권은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형 강입자 가속기 건설을 시작합니다. 둘레 길이는 초전도 초가속기보다 3분의 1이나 줄었지만 수천 개의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온도를 우주의 평균보다 낮은 영하 271.3도까지 낮추어 비교적 짧은 규모로 빠른 가속이 가능하게 설계했죠. 2008년 9월 10일 드디어 10년 동안 11조 원이 투입된 인류 최대 규모의 가속기는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BBC는 이날을 빅뱅의 날이라고 보도했죠. 새로운 실험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초소형 블랙홀로 우리의 보금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하와이에는 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도의 한 소녀가 자살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졌죠. 실험 자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속기에 전원을 넣은 지 열흘 만에 폭발로 긴급가동 중지 1년간 수리해서 다시 2009년 11월에야 제대로 가속할 수 있었죠.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12월 어떤 입자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만약 힉스 입자가 없다면 나타나야 할 형태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 깡통이라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안에서 뭔가 달걀
삐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힉스 입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보내는 신호처럼 보였죠. 전세계의 물리학자들은 아마 잘못된 신호일 거라며 믿지 못했습니다. 대형 강입자 가속기에서 연구하던 과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수개월간 분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했죠. 그리고 7개월 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는 힉스 입자일 가능성이 큰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여전히 단정짓지는 못했지만 발견된 무언가가 힉스 보손에 부합되는 입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다시 8개월이 지났습니다. 2배가 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제 어렴풋이 확신이 생겼죠. 2013년 3월 14일 그 존재의 가능성이 제시된 지 49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 미지의 입자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류가 보유한 현대물리학 이론으로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무거운 입자의 존재였죠. 힉스 입자는 실제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표준 모형에는 12종류의 치킨과 4종류의 디핑 소스가 있었죠. 이제 인류는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장과 힉스 메커니즘 그리고 그 증거인 힉스 보손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침내 201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위한 발표문의 첫마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최초로 힉스 입자의 존재를 추측한 세 사람 중 이미 타계한 로버트 브라우트를 제외한 프랑스 앙글레르와 피터 힉스 박사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죠. 힉스 입자의 발견을 통해 우리는 표준 모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의 질량이나 중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아직 표준이라 할 만큼 완벽하지 않은 모형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제 빈 공간의 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처음 전기를 발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비웃음이었죠. 패러데이의 쓸모없는 실험을 보기 위해 그의 연구실을 방문한 국세청장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언젠가 당신은 여기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작 세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전기를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이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입자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가능성은 아마도 무궁무진할 겁니다. 힉스 입자 발견에 대해 미시간 대학교의 고든 케인 교수와 $100 내기를 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서 나오며 만약 힉스 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물리학은 더욱 재미있어졌을 것이다.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답을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모르는 것이 나온다면 아마 물리학자에게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질량이 부여되는 메커니즘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질량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에너지일까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아주 유명한 수식 E는 mc 스퀘어는 질량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렇다고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를 0으로 봤던 뉴턴과 달리 아인슈타인은 질량만 있다면 에너지는 0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만약 질량이 사라지면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걸까요? 아니면 질량을 구속하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방출된 걸까요? 또 질량이 없는 빛은 어떻게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미처 담지 못한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추후 긴급과학에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뤄야 할 주제는 점점 늘어나지만 잘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궤도의 긴급과학 이야기. 잠은 안 자고 계속 먹는 주제에 힉스장과 상호작용이 더 이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